기억을 적어두는 밤이었습니다. 방 안은 숨을 고르듯 잠잠했고 스탠드 조명 하나가 식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빛이 종이 모서리를 천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는 바람이 스쳐 지나간 흔적만 있었고 커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 안의 시간도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퍼지는 작은 빛 위에 아내의 얇은 숨이 포개져 들렸습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잔에 닿을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숨을 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10년이라는 시간이 등 뒤에서 조용히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지를 펴놓고 손끝으로 종이의 결을 천천히 느꼈습니다. 첫 줄을 써야 하는데 펜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10년이라는 단어가 멀리서 오는 발자국처럼 느껴졌습니다. 금방 닿을 것 같은데 막상 잡으려 하면 손끝 사이로 흘러나가는 그런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처음 이상이 보였던 날도 기억 속에서는 특별할 것 없던 하루였습니다. 햇빛이 조금 누렇게 기울던 그런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식탁 위 냄비가 조금 타 있었고 아내는 그것이 자신이 한 일인지 아닌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피곤해서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파문이 아주 천천히 번져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장을 보고 온 아내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에서 빠진 재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왜 빠졌는지 조금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에 깜빡했네요 라고 말할 때 그 미소 속에 담긴 작은 흔들림이 제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둘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앞에서 멈춰 서 있던 날이 있었고 너무 익숙한 길에서 잠시 방향을 잃은 듯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아내에게로 가는 줄 알았지만 돌아보면 제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저녁 햇빛이 거실에 길게 들어오던 날 아내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손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마치 잡을 수 없는 것을 잠시 스쳐보려는 듯한 그런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등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말보다 확실한 마음이 그 따뜻함 속에 있었습니다. 진단을 받던 날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단어도 화면에 찍힌 작은 숫자들도 마음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조용해서 더 깊었습니다. 치매. 그 말은 멀리서 작은 돌 하나가 물속으로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크게 울리지 않는데 잔물결이 오래 남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의 나무들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벚꽃이 거의 지고
초록이 막 올라오려던 그 사이 계절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도 그 경계에 지막하게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표정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무언가는 조용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적어두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내일이 오늘과 조금 달라질까봐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자리들을 문장들이 대신 메우기를 바라며 펜을 들어 첫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잊어버린 아내의 기억을 대신 기억했습니다. 이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던 날. 10년 동안 저는 아내의 기억이 아니라 아내를 둘러싼 세상의 모서리들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꼈던 것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봄이었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파, 두부, 멸치, 아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사가지고요. 현관문을 열자 안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냄비를 먼저 보았습니다. 가스는 꺼져 있었지만 냄비 밑바닥은 이미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손에는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멍하니 테이블 위 꽃병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태운 거 아닙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아내는 조금 늦게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했나?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늘 내가 깜빡했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내가 했나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사소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냄비를 씻으면서도 저는 자꾸만 그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했나? 그 이후로 작은 일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부탁했던 반찬거리를 잊기도 했습니다. 늘 빠짐없이 챙기던 약을 하루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요즘 왜 이러지?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머리를 살짝 두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때 저는 정말로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내의 손등에 있는 검버섯을 보며 세월이 그저 조금 더 짙게 내려앉는 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는 설거지를 하던 중에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혼자 먹었어요, 여보.
그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에 김치를 꺼내서 둘이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제가 천천히 되물었을 때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릇만 헹궜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착각했네. 그때 저는 아내의 뒷모습을 조금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더 좁아 보였습니다. 허리가 전보다 더 굽어 보였습니다. 설거지하는 손이 평소보다 약간 느려 보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이상들이 생기고 그 이상들이 서로에게 기대듯 붙어가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을 때는 이미 꽤 멀리 와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후 진단을 받은 날 병원에 가보자고 말을 꺼낸 것은 아내가 저를 두 번째로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식탁에서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젓가락 좀 건네줘요. 순간 컵라면 김 사이로 제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둘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오빠라고 불리던 시절을 지나 오랫동안 여보라고만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나 말입니까? 제가 웃으려다만 표정으로 묻자 아내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그러네. 그날 점심에 저는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복도에는 휠체어와 보호자들이 조용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벽과 형광등 아래에서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조금씩 닮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한참 보다가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차트 옆에는 어려운 단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기억력이 좀 떨어지셨죠?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안 떨어지면 그게 이상하지요. 의사는 짧게 웃고는 다시 차트로 눈을 돌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뇌 영상에 보이는 변화들을 가리키며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고 어떤 기능이 영향을 받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단어만은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치매 초기로 보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닿는 순간 복도에서 들려오던 휠체어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냄새도 형광등 빛도 잠시 흐려졌습니다.
아내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다 잊게 됩니까? 의사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한 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서서히 변해가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는 라디오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오늘 날씨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온과 습도, 미세먼지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거의 다 져서 나무 가지에는 연두빛 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부르자 아내는 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는데. 아내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뭐가요? 나도 몰랐는데 여보가 어떻게 압니까?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도 우리는 진단 결과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평소처럼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가 올라왔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나를 잊기 전에 나를 너무 미워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물컵을 아내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밀어두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으로 겨우 마음을 전해보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명은 의사가 말해 주었지만 받아들이는 시간은 우리 몫이었습니다. 3부 돌봄은 같은 날의 반복. 치매라는 이름을 알게 된 뒤로 우리의 삶은 갑자기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들이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옆에는 약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요일별로 나뉜 칸에 알약들을 정리해 넣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작은 글씨로 메모를 붙였습니다. 아침에 같이 먹었습니다. 점심 약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들이 마치 저와 아내의 하루를 확인하는 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신발에는 작은 색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혹시 밖에서 길을 잃더라도 사람들이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은 종이를 깔창 아래에 넣었습니다. 목욕하는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먼저 물을 받아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욕실에 들어가 온도를 맞추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살핀 뒤 아내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발을 천천히 디디십시오. 여기 턱이 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손을 이끌려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여행을 갈 때도 늘 아내가 먼저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앞서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여보? 학교 가야지. 아이들이 기다릴 텐데. 아내는 젊은 시절 오래 교단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아이들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허공을 향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방학입니다. 눈 오는 날은 아이들도 쉽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한 번 더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좀 쉽시다, 우리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속 시간과 세상의 시간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일이 제 하루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이 옷이 누구의 것인지, 이 방이 누구의 방인지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약 먹었습니까? 예, 조금 전에 같이 먹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입니까? 예, 우리가 오래 살던 그 집 맞습니다. 그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반복이 오히려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물어볼 힘이 남아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절이 4번 더 바뀌고 또 4번이 더 지나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는 것들을 조용히 다시 놓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부. 이름은 잊어도 손길은 남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는 많은 이름들을 잊어갔습니다. 먼저는 오래된 친척들이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들의 이름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서 있는 자리까지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TV에서는 옛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배우들이 분주하게 웃고 울었습니다. 아내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였지요? 저는 배우의 이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 말고 당신 말입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조용히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평생 부르던 사람입니다. 그 말에 아내는 조금 웃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평생 부르던 사람, 그 사람이었지요. 이름은 떠오르지 않아도 우리 사이에 흘렀던 시간들은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아내는 여전히 제 쪽으로 몸을 살짝 돌려누곤 했습니다. 결혼 초 좁은 방에서 붙어 자던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불 껐습니까? 예, 껐습니다. 그 대화도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이후에도 아내는 그 질문을 잊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끔은 여보 대신 다른 호칭이 섞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밤에는 아내가 잠결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오늘도 수업 힘들었지요? 저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교단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역할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꿈속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서로의 자리를 받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오늘도 수업 같았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설명하고 다시 기다리는 하루였습니다. 아내는 제 이름을 자주 잊었습니다. 가끔은 아들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억 속에서 여러 시절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손을 잡는 힘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불안해질 때면 아내는 천천히 제 손을 찾아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이 묻어 있는 그 손길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함께 살아온 시간은 손의 온도에 남았습니다. 오부, 감사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끝이 어디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다만 아내의 몸이 조금씩 더 느려지고 말수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또 다른 모서리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긴 문장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두 단어로 마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춥다, 배고프다, 고마워. 그 세 단어가 하루를 지탱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창밖에는 은행잎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햇빛은 낮았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안방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기장판 온도를
조금 더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어깨에 얇은 담요를 한 번 더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예전보다 더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눈동자는 여전히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세계는 전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아직도 여기 있네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조금 엉뚱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인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아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은 오랜 세월을 돌아온 인사처럼 느꼈습니다. 젊은 날에는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살림을 하느라 그 말은 늘 마음속에만 머물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기억이 흐려진 자리에서 아내는 오래 미뤄두었던 인사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내는 숨소리를 조금 더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손을 잡고 걷던 날, 길을 잃을까봐 아내의 팔짱을 끼고 시장을 돌던 날, 새벽의 약 시간에 맞춰 일어나던 날들, 아내가 제 이름을 헷갈리던 순간도 제 손을 꼭 쥐고 잠들던 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10년 동안 점점 줄어드는 것들을 세며 살아왔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남아있는 것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라지는 기억 대신 남아있는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줄어드는 말 대신 짧은 숨소리와 눈빛을 듣게 되었습니다. 약해지는 몸 대신 끝까지 남으려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시간을 불행이라고만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슬픔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아주 조용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의 안쪽에는 감사라는 작고 단단한 돌 하나가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기억은 나를 떠났지만 아내를 돌보는 동안 나는 비로소 함께 산다는 말의 뜻을 배웠습니다. 엔딩. 이렇게 밤마다 기록을 남기다 보면 언젠가 제 손도 펜을 놓게 될 날이 오겠지요. 그때가 되면 이 기록들은 어디쯤에 조용히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기록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오늘 하루를 버텨낸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밤마다 아내 옆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저와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견딘 하루는 누군가의 내일을 지탱해 줄 만큼 소중했습니다. 이 긴 기억을 함께 걸어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억을 여는 사람들에서 아내를 10년간 돌본 남편이 기록을 들려드렸습니다. 조용한 밤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몸과 기억, 세월과 돌봄, 노년의 외로움과 작은 감사들을 천천히 조용히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과 닿았다면 이 채널을 한 번 더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언제든지 다음 기억의 문을 함께 열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